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따가 중국 이야기는 오늘 방송 못해요.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님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상민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라북도 정읍의 아들 김상민입니다. 정읍의 아들. 네. 아버지 아들이시죠? 아, 예. 자, 다음에 정우식 후보님. 네, 저는 재생에너지 산업계 네. 일명 태양왕 정우식입니다. 아, 예. 이게 두 분이 오늘이요. 제가 다 관심 있는 분야에. 아, 그래요?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 아, 고맙습니다. 네. 예. 백혜수 후보님도 약간 비슷한 결이 농업 있잖아요. 네네. 농업. 너무 동질감이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이 탈원전 방송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탈원전 방송을 7년 전부터 했으니까. 네. 그때 여론이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여서 네. 두 분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비례대표 1번, 2번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 관심은 없는데 이런 그 있어서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요소에서 계시는 분들이 나오실 때 네네. 굉장히 반가워요, 제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저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일단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자기소개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일단 김상민 후보님부터. 아, 네. 저는 그 정읍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습니다. 농업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농촌운동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정읍시 사회치연합회 회장을 시작으로 지금은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농업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상황, 그리고 농업, 농촌, 그다음에 농민을 위하고 임업인들을 대변하고자 제가 이번에 비례대표 출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김상민 후보님이셨고요. 야, 제가 농부의 아들로서. 네. 제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아,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아버지 때까지 가면 시골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네, 정도로. 맞습니다.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이 농업의 현실은 밖으로 이렇게 반영이 많이 국회에 안 되는 게 현실이고, 뭐 식량 주권 차원에서도 네. 우리 농업이나 뭐 아까 말씀한 임업이나 이런 건 살려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대변할 국회의원들이 엊그저께 인터뷰하고 하신 그 김영건 의원 정도가 네, 농업을 직접 하시면서도 네. 이 국회의원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네, 분들이 네.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우식 전문가님, 네. 후보님. 꼬막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꼬막. 겁나 좋아하지라. 예. 그 꼬막의 고장, 그리고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의 본 고장. 예. 이 벌교 촌놈 야. 정우식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쪼까 야무졌는지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예. 서울에 혼자 예. 유학 와서 초중고 대학교는 이제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고3 때는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 시국도 시국이려니와 뭔가 좀 심오한 이 철학과 또 가장 이 철학에 기반이 되는 이 불교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예. 학교를 검색해 봤더니 바로 가까이 동국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운동권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그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교는 들어가도 데모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 부모님들이 지금도 고향에 엄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 당근 그러셨죠. 예, 진짜. 네네.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저도 광주인데요. 아, 예. 우리 부모님은 조금 더 남다르셨어요. 데모해도 되고 하는데 너무 앞에만 나서지 마라. 네. 어쨌든 간에 그쪽 결이 좀 사실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계속 하시죠. 네. 근데 그러니까 불교와 철학을 공부하지는 않고 전공이 석학, 예. 부전공이 화학. 예. 그러니까 짱돌과 이 꽃병. 이 그래서 그게 화학이에요? 불화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활동을 이제 하고 뭐 대학 총학생회장도 지내고 5년간 수배도 좀 당하고 예. 좀 열혈 청년으로 이렇게 살다가 대학 졸업 후 예전에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선의 자주 독립을 염원하며
33인 중에 한 분이시죠. 민족대표. 예. 만해 스님께서 만든 조선불교 청년회, 지금은 대한불교 청년회인데 예. 거기에 들어가서 그동안 이제 불교계를 기반으로 쭉 뭐 시민사회 운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지난 이제 대선 기간에 이제 대통령님 특보로 직접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와 특히 유쾌한 정숙 씨, 김정숙 여사님을 모시고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고 하면서 예. 대통령께서 그 재생에너지에 깊은 관심 또 그쵸.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인연으로 한국 태양광산업협회 상금 부회장으로 지금껏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 관심 있는 분야의 분들만 계셔가지고 네. 오늘 특별히 반갑고요.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아니, 우리 아우부터. 아이고 형님부터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빙고네요. 네. 아니 이제 일단 농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 그래요?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농촌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바뀌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그 농업을 직접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은 사실 우리 고향도 그렇거든요. 이제 광주 인근의 나주인데 고향에 가면 이 청년 지도자라고 하는 그 정식 명칭이 뭐죠? 원래 그 청년회장 뭐 이런 거. 네, 그 사회치라고 네. 예, 그 지동노체 네. 그래서 네이버와 사회치, 예, 야. 예, 모양 있는 예. 예, 지동노체에 관련된 건데요. 7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죠. 예. 농촌의 운동의 그 뿌리이자 청년들의 화합과 또 역할들을 지역사회에서 많이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회장이라고 해도 나이가 뭐 한 5, 60대 되는 그런 현실이 사실 그러진 있잖아요. 않습니다. 예. 지금 많이 돌아왔습니까? 청년들? 청년 크게 보면요. 기존의 청년들이 그 균형귀촌을 통해서 흡수되는 청년 인력의 청년에 관련된 인원들이 있고요. 또 부모님의 농업을 또 승계받는 예, 가업 승계형의 농업이 또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 이제 균형귀촌이라고 하지만 그 균형자들은 도시 속에서 삶에 조금 약간의 염증을 느껴 농촌으로 이렇게 방향을 우회하고 또 지역사회, 그 농촌사회 또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승계농은 이제 부모님들이 좀 경영이 좀 규모가 커지든지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 이제 논밭을 가꾸기가 좀 어려움을 좀 있다든지 이럴 때 승계농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농촌의 인구는 감소 그렇죠.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인원은 증가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권 연장 싱크탱크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네. 다뤘던 것 중에 이 대통령의 공약 중에 네. 농업에 관한 공약 이런 걸 다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농민들 숫자가 1,000만을 훨씬 넘었던.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5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전 국민의 뭐 그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네. 한 7% 8%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청년 농업인 제가 한 가지 잠깐 예, 예, 타 정권 소위 말해 문재인 정권에 들어오기 전과 예. 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예, 말씀드리면 말씀해 예전에는 좀 말로만 했던 그런 어떤 어른들의 또 그런 그 농업에 대한 정책이 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 창업농이라고 매년 1,800명씩 엄격하게 선발해서 3년 동안 이 친구들을 지원하고 소위 말하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농촌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주고 있는데요. 그 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나 현격하게 작다. 예. 예. 1,800명이 이 지자체로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나면 각 시군에는 몇 명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선발하는 것을 더 많이 좀 선발할 수 있도록 재정이 좀 확보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현재 3년 차 들어섰습니다. 네, 그러네요. 1기, 2기, 3년 차. 그래서 그 친구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유도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인들의 또 매뉴얼이 좀 더 현실화돼야 그렇죠. 네, 현실화돼야 원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예. 원래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과 어떤 마찰 이런 것들이 최소한 적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가 좀 소멸의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소멸의 시대를 조금 더 연장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상민 후보님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네네네. 이제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을 진짜로 이렇게 뭐 몇 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도시에 좋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도시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농촌으로 돌아오는 게 소위 말하면 귀농 같은 게 마치 네. 실패로 인식되는 네, 측면이 맞죠. 있었어요. 네. 그런 이미지가 좀 네. 강했죠.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깜짝 놀랐던 게 네. 서울에 계시는 분이 네네. 이천으로 농사지구로 출퇴근한대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기업형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농촌의 현실적으로는 수매가가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일단 농촌에는. 수매가? 네. 그 농산물의 그 가격 안정성? 네. 네. 그 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 그 농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정부가 많이 흡수하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직불제라고 해서 네. 농업에 대한 직접 지불, 현금을 직접 지불해주는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의 안정을 하려고 지자체별로도 그 어떤 품목별로 소득 안정적인 것을 좀 권장하고 일부는 보상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렇긴 하죠. 네. 엄격히 따지면 요즘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직불제가 단일 예산으로는 좀 가장 높습니다. 2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방자치에서는 주는 게 뭐냐면 농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 농민수당을 올해 이제 각 지자체별로 도와 지자체가 60대 40 때로는 50대 50 그래서 매월 이게 연으로 쉽게 표현하면 연에 60만 원 또는 100만 원 주는 지자체가 각 도별로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농민이 아니고 농가당입니다. 농가당. 네. 아 그렇구나. 개인이 아니고 가족당입니다. 후보님은 지금 이제 이게 입후보 하시게 된 나름대로의 이 동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원인도 그렇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선거를 하면 지역 선거에서는 그 지역에서 꼭 농업만, 어업만, 임업만 이렇게 전문성 갖고 나오시는 국회의원들이 좀 적죠. 그 비례의 특성상 그렇죠. 직능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원래 그게 비례의 취지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야를 주목하고 또 법안 발의해서 다소 이제까지 정권을 열심히 그 실행하고 했다 하더라도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비례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의 몫을 찾아다가 그 직능별에 해당되는데 좀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포옹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제가 그 농민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예축이라도 제대로 매본 놈이 농업 현장을 제대로 안다. 이런 취지로 좀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네. 농촌 지역인 국회의원인데 네. 판검사 출신이 내려온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좀, 어폐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은 또 흡수력이 또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나 임업을 하시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사실은 비례대표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또 진입을 또 그렇게 해야죠. 네. 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정치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요. 지금 그러면 입후보 하신 분들 중에 농업 임업인 대표로 나오신 분은 유일합니다. 유일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도 몇백만의 농민이 있다면 네. 그분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 직접 농민이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시대가 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임업은 또 뭐예요? 지금 그 농사 짓는 건 맞는데 네, 임업은 이제 사실은 그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그 살림이잖아요. 예전에는 70%라고 배웠는데. 네, 지금 64%.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한 64%의 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 주인으로 따지면 250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산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업을 생산하고 임업과 관련된 종사자로서 소득을 올리는 임업 후계자라든지 네, 또 임업인들이 다소 농업인들에 비하면 소득 안정도 좀 불안하고요. 소득의 안정성도 낮아 있고요. 또 임업 직불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같은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또 산림청 이런 관련된 걸로 봤을 때 직불제는 형평성이나 공평성 그다음에 소득 안정성을 봐서라도 임업 직불제는 법안 발의돼서
임산물을 이용한, 가공한, 유통하는 임업인들이 좀 다소 성장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작년 2019년 12월 31일부로 임업의 그 경영 등록을 해놓은 자가 2,610명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적다. 그러네요.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홍보를 많이 했으나 임업을 대상으로 먹고 살기에는 좀 아직 현실적으로 버겁다. 그러니까요. 야, 나는 농민 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어 하는 말만 들어도 좀 뿌듯하거든요. 아, 대한민국 국민의 네. 마음의 고향이 다 농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기 김상민 후보님도 네. 정규 4년제 대학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보면은 진짜 농촌에 내려가서 네. 딱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스마트하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매뉴얼 있죠.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말하자면 사실은 정상적인 계급 대표가 된다면 600, 700만의 농민들은 다 찍으시는 게 맞죠. 이분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 자 다음에 우리 정우식 후보님이요. 네네. 그 소위 말하면 재생에너지 전문가.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부류에서는 끊임없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처음에 그 국민공론화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네. 원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의 의견이 오히려 원전 정책을 계속해 나가자는 쪽이 또 우세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원전 탈원전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서 지금 또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네. 결국에 방향성은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 우리가 방송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탈원전이 되면 탈원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대체할 만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특별한 가치관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탈원전이 돼야 재생에너지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네. 반대로 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때 네. 궁극적인 탈원전은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탈원전 정책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전이 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시기가 2083년입니다. 독일은 2022년, 대만은 2025년, 예. 미국은 2050년. 그러면 급격한 이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예. 사실은 독일, 그러네요. 대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원전 마피아 화석연료 카르텔에서 그렇죠. 탈원전 프레임으로 끊임없는 이제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직 발목 시작도 안 잡기. 했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급격한 탈원전을 하면 어떤 변화에 있어가지고 네네.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한 네. 60년, 70년 네네. 그 계획 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결국에는 탈원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씩 넓혀가야 되는 그 흐름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어.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1위에서 13위 예. 정도거든요. 에너지 소비는 5위에서 7위 대국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즉 탄소 배출을 세계 7위만큼 배출하는 나라로서 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세계는 지금 1.5도시 보고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인류가 획기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멸종이 시작된다라고 지금 기후 위기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너무 느려 지금 소달구지 타고 가냐 예. 오히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네. 태양광 기술이 세계 한 2위권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독일, 뭐 한국 이런 순으로.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4대강 삽질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더 뒤떨어지면서 사실 중국 등에게 이렇게 막 이제 추월당하는 이러는 게 사실 현실이 맞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네. 풍력은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풍력이 그 당시 노 대통령 때는 세계 진짜 1, 2위 이 정도였고요. 태양광은 이제 독일에 이어서 한 2위, 3위 이 정도였는데 지금도 태양광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2010년 하반기부터 예. 중국이 소위 원가 이 경쟁력을 앞세워서 세계 시장을 다 평정을 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EU의 모든 나라들이 다 손들고 태양광 제조 기업이 지금 즉 태양광 밸류 체인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워낙 중국의 거센 이제 원가 경쟁력 그리고 기술력도 이제 중국이 탑 러너 정책이라고 원가와 기술 이 두 개의 날개로 날려고 지금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네네.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한전 등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네. 홍보가 안 돼서 몰라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세 사는 사람도 가능하다고까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홍보가 안 되니까 그게 잘 없는 거고 사실 자기가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팔 수 있는 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럼 국회에 지금 태양광 전문가는 없는 거죠. 엄밀히 얘기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네. 재생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 경제 전문가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재생에너지 전문가를 넘어서 재생에너지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냐면 예. EU에서는 내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그렇죠. 부과합니다. 그리고 2025년경부터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든 제품을 이거 재생에너지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재생에너지로 안 만들면 EU의 수출 또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세상의 경쟁력은 산업의 경제의 경쟁력은 재생에너지가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단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 배출 경제 시스템이 근본 예, 그렇죠. 이유거든요. 그러면 근본 이 원인을 해소해 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그거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경제로 우리의 산업과 경제와 문명의 구조를 바꿀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마느냐 이게 재생에너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필수적인 문제, 필연입니다. 필연적인 문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수출이 그냥 다 멈춘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그러네요.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탈원전 이쪽은 70년대, 80년대에 유효했던 그런 산업을 가지고 이 정보화 시대, 특히 재생에너지 경제 시대로 세계가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모두 다 미국에서도 원전을 거의 이제 포기하고 일본도 거의 포기하는 수준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가 자체가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미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미국이나 중국, 영국 이런 데는 더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2, 3년 후면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자력, 뭐 가스 발전, 화력 발전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다른 나라는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바로 이렇게 닥쳐오고 있는데 대응을 안 하고 계속 탈원전 프레임으로 하자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거고 우리나라 수출 못하게 하는 거고 예. 이러는 것이죠. 저 사람들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지금 썩히면서 그거는 사용해 먹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무슨 전기료가 올랐네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 네네. 지금 네. 사실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모든 게 아무리 솔직히 싼 에너지도 아니지만 네네. 폐로 비용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비싼 에너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LCOE라고 그러니까 균등화 발전 단가라고 즉 처음부터 생로병사 주기를 다 거쳐서 폐기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이제 원가에 계산을 하면 원자력은 사실 폐기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고 또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나 예.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마치 집을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는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뭐 가끔씩 무슨 복지 정책 하려고 그러면은 저쪽의 선동 중에 하나가 네. 미래 세대에게 짐을 안긴다 그러는데 원전이야말로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원전이야말로. 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면적 논란이 있잖아요. 면적이 그렇죠. 많이 필요한데 네네. 심지어는 우리에다가도 태양광 만들고 뭐 이렇더라고요. 지금 문 대통령님께서 2018년 2018년 네. 10월 달에 새만금에 가셔서 네. 새만금을 세계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드시겠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을 새만금에 이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2.1기가인데요. 최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 예전에 산림이라든가 이런 데에 태양광을 지었던 부분들은 이제 다 정부가 막았고요. 네. 또 하나는 태양광처럼 이 기술력이 빠르게 혁신하는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전이면 이만한 탁자에 이제 비유를 하면 예. 이게 한 이제 100와트짜리 정도 요 정도 면적에 그래요. 했었다면 지금 기술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요거 4분의 1 정도를 100와트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기술이 발달하는군요. 네, 거의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2025년 정도면 이 탁자의 10분의 1 이하로도 100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게 기술력이겠군요. 이제 네네. 앞으로는. 그럼 앞으로는 자기 그 집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한 2025년부터는 그러면 자기가 쓰고 나는 가정에서 3, 4인 가족이 쓰고도 남는 전기를 좋다. 팔 수 있는 그게 이제 에너지 프로슈머거든요. 자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는 것은 또 판매하고 혹시 부족하면 구매하는 이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정우식 후보님 같은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면 법안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이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겠죠. 지금 그러니까요. 법안 그쪽에 만들 게 엄청 많죠 지금. 그러겠네요. 저기 네. 농촌에 가면요 네. 태양광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네, 많이 하는데 금방 그 정우식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임야에는 이제 거의 규제가 좀 많이 따르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 산림의 훼손율이 좀 높고 또 언론의 또 힘이겠죠. 그 또 이렇게 그 장마철에 그 산사태 일부가 그 야산에 그 태양광 설치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홍보되고 보이다 보니 임야에는 허가 내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청자 댓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이오TV님 농사 지으시는 분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네네. 소, 돼지, 닭 농장에서 나오는 폐수 및 악취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주민 피해에 대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경남 함안입니다. 갈등을 풀 수 있는 법안이 무엇인지 계획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요? 네. 악취는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죠. 그렇지만 제가 선진국 농업의 현장을 제가 한 15개국을 다니면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가축 이러한 현실들을 많이 눈으로 직접 보고 왔는데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많이 나와 있으나 현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문제지만 그 미생물로 인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또 들녘에 또 그걸 또 살포하고 또 이게 또 환경에 또 오염될 수 있는 요지가 또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로 좀 남아 있죠.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취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농촌의 축산인들의 의식도 일부 전환돼야 되고요. 네, 일부 전환돼야 되겠고 또 그러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함께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그런 협의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자체의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공통적 방향성이 있어요. 네. 친환경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네. 박정희 시대 통일벼 같은 걸로 네. 양을 많이 늘리는 건 이미 지난 시대고 네. 같은 먹거리 하나를 만들어도 친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고 네. 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네.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네. 그 방향성을 저쪽 미래통합당 쪽은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이 지금의 국민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생산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고 생산해서 그 가공 유통해 가지고 식탁까지 올려놓는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 농촌의 미래는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게요. 지난번에 나오셨던 백혜수 후보님은 유통이잖아요. 네네 유통이죠. 그러면 여기 잘 친환경으로 만드셔가지고 네네네. 유통 쪽으로 넘기면 이게 연계- 연계 같이 있네요. 연계성이 있죠. 네, 어. 기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야,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네. 미래에 투자하는 거라고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탈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아예 전무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정우식 정우식. 후보님은 네네. 또 양이원영 후보님과 같이 또 아, 그렇게 연결이 네네. 또 돼 있잖아요. 네네. 보면 네. 야, 탈원전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네. 신재에너지 전문가가 있으면 또 이게 맞네요. 또 네네네. 일부러 이렇게 세팅한 거야? 아니 의원치고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 민주당이 그래도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 후보 선택에도 이렇게 선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게 뭔가 좀 착착 뭔가 죽이 맞는다 그럴까요? 네네. 의도했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전문가 집단이 아닌 집단들이 지금 막 후보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죠. 네. 네, 그 잘 소외됐던 그런 분야들을 속속들이 자, 연결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네. 질문이요. 국회에 들어가면 내가 꼭 하나 이 법은 내가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싶다. 이런 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연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당연히 네. 많이 있죠. 자, 한 가지씩만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욕심이 있어 두 가지인데요. 아까 좀 네, 말씀드렸던 그러십시오. 청년농업. 네. 청년농업은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나라 중에 일본이라든지 유럽에도 청년농업에 대한 정착을 과감하게 그 지원하고 또 세팅을 하거든요. 제가 재작년에도 제가 독일에 그 하노버에 국제농업 박람회를 다녀왔었는데요. 예. 그때 유럽 친구들이 그 유럽의 청년들이죠. 근데 그 청년들은 아시아권에 자기들의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수출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의 그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이나 우리가 글로벌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이 방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청년 농업 육성인 법안을 좀 발의하고 싶고요. 세계 글로벌의 수준의 높이에 맞춰서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직불제. 네. 살림을 그냥 마구 훼손 이게 뭐 개발 이게 아니라 보존하면서 가꾸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네, 소위 그 귀농만이 아니라 도시근교인들이 산에 와서 삼터, 일터, 쉼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실시간 올라온 질문이니까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아니, 네. 동물보호단체와 그 유해수, 고라니, 멧돼지 피해 이런 갈등은 어떻게 풀리실 건지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네요. 첫째는 들어야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고라니 피해가 뭐 이제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물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로드킬 같이 운전하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좀 피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업 분야니까 예. 농작물의 피해를 일부 뭐 멧돼지라든지 그 임업하고 이렇게 겹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렇죠. 이런 임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런 부분에서는 동물이 존재하는 것은 동물 단체는 상당히 좋게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겠지만 먼저 좀 사람이 중심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네.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네, 사람이 피해 보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만약에 동물들을 보호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이라면 일부는 그게 이제 보존한다든지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맞습니다. 농촌의 농민의 아픔에 시련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호랑이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다고 보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우식 후보님은요, 어떤 법 만들고 싶으세요? 사실 네.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개의 쓰나미가 동시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두 개요.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2011년 후쿠시마 그렇죠. 원전 사고를 일으켰던 그 쓰나미 예. 최고 높이가 38.5m였거든요. 그게 덮치니까 그냥 맛이 가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후 위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기가 지금 인류에게 우리 한반도에 몰려오고 있는 거고요. 후보님 잠깐만요. 네네. 이번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네네. 뭔가 소름 끼칠 정도로 따뜻했어요. 그럼요. 눈도 거의 안 오고. 네. 이게 지금 그게 지구 온난화랑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기후가 변하고 하면 이상이 생기면 이 방역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하고 있지만 전염병 문제라든가 이런 병이 창궐할 조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창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 이상, 예. 기후 온난화로부터 연관관계를 확실하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 예. 그렇게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주기가 계속 빨라지고 커질 거다 이런 위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경제 위기, 경제 이 두 개의 쓰나미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는데 저는 왜 지금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냐고 하다고 생각하냐면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 처방이자 우리나라가 이 경제 위기를 딛고 세계 경제 산업 선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경제 구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사실 너무나 많은 법안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에너지 전환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철학,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눈높이 이거를 지금 못 쫓아옵니다. 그리고 목표만 어설프게 이렇게 선정을 해놨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로드맵을 달성할 것인지 또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세세한 목표와 실현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정책과 제도화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관심은 있을 수 있으나 예. 직접 전문가가 아니므로 네네. 계속해서 푸시하지 않으면 그냥 네네. 관심권 밖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걸 네.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행정은 정책화를 넘어서 제도화가 돼야지 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법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알겠어요. 새만금 군산 또는 시아오 이런 우리나라의 3, 4곳을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로 지정을 하고 여기를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예. 한국판 재생에너지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펄떡이게 하는 심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재생에너지 특구법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도 경쟁력이 남아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연 세계 시장이 200조거든요. 근데 2025년 정도가 되면 태양광 빅뱅이 일어날 겁니다. 한 500조 이상의 시장으로 이렇게 갑자기 커집니다. 확 늘어난다 이런. 왜냐하면 일반 태양광도 하지만 기능성 태양광 예를 들면 창문형 태양광, 스프레이 태양광,
고속도로 태양광, 이 우주 태양광, 마이크로파로 이렇게 하는 이 주위에 이제 태양광. 널려 있게 된다는 네, 이야기잖아요. 무궁무진하거든요. 융복합의 핵심이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그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갈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 국가 전략 산업 지정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뭐 아리백 기반 조성법도 필요하고 예. 다양하게 많습니다.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좀 아쉽죠, 지금.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와 있네요. 대체로 방향성은 맞는데 태양광 에너지 기술과 설비의 자금률,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10년 전에 태양광 기술은 도스였다면 예. 지금 태양광 기술은 이제 윈도우를 넘어서 한 586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4, 5년만 지나면 거의 슈퍼컴퓨터 정도로 그 정도 세계에서 가장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게 신에너지 분야이고 그중에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지금 세계 에너지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력의 혁신 추이를 봤을 때 또 기능성 태양광이 출현하게 되면 예. 저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사는 가정의 에너지는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지금 이제 분산 전원 시스템으로 되고 우리 모두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바로 눈앞에 2, 3년 후면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신기한 게요. 네네. 태양이 떠 있는 걸 갖고 에너지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네네. 이게 이제 그 인류라고 하는 게 뭐랄까 그 특유의 그 머리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혁신적으로 빨리 발전시키고 있다는 게 놀라운데 거기에 그 흐름에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국회에 들어가셔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돼서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우리 이상문 김상민 아우님 우리 28번 후보님을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28번이고 저는 26번이기 때문에 네네네. 28번 후보님을 국회로 보내면 저도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우리 김상민 후보님을 국회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뒷번호 정도부터 인터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뒷번호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가야 진짜 국회가 네. 알차게 맞습니다. 정말 어떤 전문가 그룹의 국회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양한 소리를 들을 들었는데 수 있죠. 네. 두 분도 이렇게 세팅하시기도 딱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관련 있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우리 새날에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그 태양광 관련한 이런 것들 아까 풍력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확실히 저는 이제 저쪽 세력은 완고하게 막고 있잖아요. 화석 에너지와 원전 정도에 막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방향성을 알면서도 네네. 뭔가 자신들의 이득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막 원전 마피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 카르텔이 굉장히 좀 완고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태양광에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세계 기술력으로 넘버원 제가 영어를 좀 못합니다. 어쨌든 괜찮습니다.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한화입니다. 한화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10대 기업 안에 드는. 근데 전사적으로 한화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이런 시장의 1위 기업이 한화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이긴 하지만 이제 현대중공업 이쪽도 이 태양광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LG전자도 상당히 태양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 지금은 회장사가 신성ENG라는 곳인데 거기는 중견기업입니다. 이런 중견기업도 하고 있고 JSPV라든가 BJ파워라든가 이건 소규모, 중소규모도 이렇게 태양광이니까 좀 다양하게 대중소 기업들이 지금
다 네. 같이 우리나라는 좀 기업군을 이루면서 태양광 산업을 좀 선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야 이게요 뭐 국회의원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재밌어요. 아, 빨리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미래가 들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나는 제일 비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판검사가 너무 많아요 국회에. 그 법률 전문가가 법을 만들면 있잖아요. 네. 획기적인 법이 안 나옵니다. 왜? 고정관념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네네. 근데 실제로 법은 비전문가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패러다임을 바꾼 법을 만들 때만이 그게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현장에 늘 답이 네. 있잖아요. 지금 그 네. 사실 우리 진행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예. 생각나는 게 영국의 그 사상가 중에 베이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먹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베이컨의 예. 네 가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우상 예. 그 중에 극장의 우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인이 과대 포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마치 유명인이거나 기존에 있던 이론을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편견, 그게 극장의 우상이라는 그렇죠, 것인데 그렇죠. 일종의 우리 국회에도 약간의 극장의 우상이라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예. 작동하고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이제 훌륭한 법조인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너무 과대 그렇죠, 그렇죠. 반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나오는 이야기였고요. 하다못해 이제 제 주장은 좀 이게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대도 투표권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다면 1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고요. 제 주장이에요. 뭐 10대가 정치를 아느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공간에는 각 직업별, 연령별 모든 대표자가 나가서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보고 심지어 그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할 때 원업군 후보라고 그 민주당에 이제 입당하신 그것도 영입인재세요. 베트남 네, 맞습니다. 출신. 네. 그분은 250만 명이래요. 이주 하신 우리 그 한국에 지금 정착하신 분들이. 네. 근데 그 250만을 대표할 만한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과대표된 거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기 특정 분야 농업이 얼마나 숭고한 직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미래 산업인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요즘에 그 농촌의 스마트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스마트팜에 관련된 그 대학원이라든지 또 스마트팜의 그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 그 청년에 관련된 그 농촌 보금자리 그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농업에 관련된 전문적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어야만이 예. 미래 산업의 발판을 교육부터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이런 분야까지도 광활하게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당선되시면 이제 농사 안 지시는 거예요? 농사는 네, 아유, 네 보내주십시오. 농민의 몫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갑자기 이렇게 확 튀신다. 당선을 좀 필연적으로 되시길 바라고요. 네, 네.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회의 모습은 그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제 두 분과 개별적으로 네, 사실 저는 이런 인터뷰는 선호하지 않아요. 네, 한 분을 집중적으로 막 물어보고 그랬으면 싶고 다 좋겠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이쪽 묻고 있으면은 저쪽에 기다리시는 분한테 되게 미안하고 감정이 이렇게 되네요. 시간이 네네. 없었고 아무래도 공간이 안 남아서 지금 예, 이렇게 그렇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 존경합니다. 그 자기 어떤 일생을 한결같이 지향성을 갖고 뭔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만 만들면 되는 그런 정도의 내공이 쌓이신 분들이잖아요. 네, 자, 그 자기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카메라하고요. 네네네. 가운데는 저쪽 카메라하고 보시면서 국회를 보내달라고 한번 읍소 한번 하십시오. 네. 자, 우리 김상민 후보님부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공무원을 비롯한 보건 당국,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협조와 응원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농업의 농촌에 희망이 등불이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먹는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책임지고 만들어내는 게 농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 피와 땀의 소중함을 알고 국회에 입성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법안들을 차근차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함께 말씀하시는 톤이 정치인이 되셨네요 이제. 가야죠. 가야죠. 예, 가시기 바라겠고. 한번 달려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우식 재생에너지 전문가님. 네. 역사적으로 가장 큰 화산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제 기억에 아마 이 고구려의 뒤를 이어 대발해가 있었는데 대발해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된 게 사실은 요즘 과학자들은 백두산의 화산 폭발 910년에서 20년경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이탈리아의 그 폼페이 도시를 삼켜버린 베수비오 화산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역사 기록에 남는 가장 큰 폭발보다도 더 큰 기후 재난, 이게 지금 기후 위기입니다. 이 기후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기후 위기를 초래한 화석 연료에 기반한 탄소 배출 경제 시스템을 시급하게 지금 곧바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합니다.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도 저는 재생에너지 경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세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국회에 들어가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생에너지 경제로 당면한 인류의 위기인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선도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뛰어보겠습니다. 정우식을 우리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야 이런 분들이 국회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지금 사전 투표율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네, 전남이 15% 이상이라고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뭐 분석은 분분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 힘 실어줘야 된다. 이런 투표가 공감하고 계시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유튜브가 지금 오류가 나서 실시간 시청자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요. 이 방송은 잠시 내렸다가 주말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적으면은 전파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요즘 유튜브가 계속 오류가 나고 있는 상태라서 네네. 보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오늘은 일단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귀한 거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재생에너지, 농업, 네. 친환경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미래, 우리 자녀들의 문제고 자녀의 자녀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국회에서 몇 분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과대표되어 있는 특정 직업군들은요. 이제 국회에서 좀 사라지고 이런 분들이 최소 몇 명씩의 전문가 집단이 국회에 저는 입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분과 함께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분들이 꼭 국회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 고맙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미지도 좋으시고. 네. 지금 오늘 인터뷰가 주말에 다시 나가게 되면은 네네. 거의 한 15만 표는 또 가져오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
바이러스보다 먼저